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선택할 미래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과학기술원 문승현입니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지구상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 기술들이 산업에 적용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그 산업의 규모도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인구도 증가했습니다. 그동안에 필요한 에너지들이 주로 화석연료, 석탄, 석유, 천연가스에 의해서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연소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대기권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재해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문제가 되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산업혁명과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관계를 이해하고 미래에 우리는 어떤 에너지를 생산하고 또 에너지를 어떻게 소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너지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입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 능력을 정량적으로 표시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필요한 빛이나 열이나 동력입니다. 그런데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또 연소하면서 열을 낼 수 있는 석탄, 석유와 같은 화학 에너지, 또 빛이나 파도와 같은 파동 에너지, 또 땅속에 따뜻한 열이 있는 지열 같은 열 에너지 형태입니다. 이런 모든 형태의 에너지를 1차 에너지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일로서 전달될 수 있는 가공된 사용하기 쉬운 에너지를 우리는 2차 에너지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2차 에너지는 전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에너지를 비교하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의 효용성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 총량은 늘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 총량에서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도씨 물 100리터가 있고 그 바로 옆에 50도씨 물 200리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은 0도씨를 기준으로 하면은 두 물이 가지고 있는 열량은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40도씨 물을 만들어서 샤워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50도씨 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열량은 10도 차이와 200리터, 그러면은 2000칼로리가 되겠죠. 그런데 100도씨 물에서는 60도 차이에 100리터, 그래서 6000칼로리가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는 자유에너지 또는 에너지 총량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엑서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에너지 저장이나 수용의 용이성입니다. 에너지를 쉽게 수송하고 또 쉽게 저장하려면은 에너지의 밀도가, 다시 말하면 단위 무게당 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커야지 유리하겠죠. 이런 측면에서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은 것은 우라늄입니다. 석탄과 비교를 하면은 우라늄 1g은 석탄 약 3톤의 연소되는 열과 같습니다.
300만 배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라늄 같은 높은 에너지 밀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비교적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밀도를 가진 물질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는 석탄의 5배의 에너지 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 외에도 암모니아, 메탄, 또 2차 전지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전극 물질들 모두 비교적 우리가 이용 가능한 범위의 에너지 밀도를 가진 에너지 자원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에너지의 환경 친화성입니다. 아무리 많은 열량을 내더라도 환경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면, 예를 들어서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나 방사능 폐기물을 배출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가져야 되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동시에 감수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류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시작한 흔적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했는데, 약 100만 년 전에 호모 이렉투스라는 고대 인류가 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도 20만 년 전에 지구에 출현했기 때문에 대빙하기를 몇 차례 겪었겠죠. 그러면은 그 동안에 이러한 에너지를 획득하는 지혜를 얻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류는 목재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로 어떻게 보면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명이 발전하면서 석탄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석탄을 언제부터 인류가 사용했는지 기록을 보면은 그리스 시대에는 이미 기원전에 대장간에서 석탄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동양에서도 중국은 600년대 수나라에서 석탄을 이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은 노천광이 많기 때문에 석탄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그만큼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석탄의 활용이 많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근대에 본격적으로 석탄이 이용되기 시작한 것은 증기기관의 발명이었죠. 증기기관에 필요한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석탄을 연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대의 석탄을 가장 먼저 이용하기 시작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은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이전부터 석탄을 상업적으로 판매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증기기관이 석탄의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동력을 만들어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수공업에 의존했던 여러 가지 산업들, 특히 당직, 섬유 이러한 산업들이 이제 동력에 의해서 연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는 1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물리학자 또는 화학자들이 유도전류라는 새로운 전기의 형태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자석과 코일이 만나는, 다시 말하면 자기장과 전기장이 만나면 자기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를 생성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석이나 코일 둘 중에 하나를 회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수동으로 회전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증기기관의 동력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회전시키면서 전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기는 손쉽게 멀리 전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혁신은 이 전기를 동력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모터라는 기구입니다. 모터는 발전하는 원리와 정반대의 에너지 사용법이죠. 그러니까 자석과 코일이 만나는 부분에 코일의 전류를 통하면은 다시 그 힘으로 자석이 회전하면서 얻어지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모터에 의한 동력은 공업적인 혁신을 더 빠른 속도로 가져왔고 또 이 모터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 제품이 만들어지고 공급됨으로써 개인 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2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20세기 후반에 이제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이전과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이 산업혁명의 시작은 실리콘 반도체였고 실리콘 반도체가 컴퓨터에 이용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산업의 여러 가지 제어 기술로 이용이 되고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런 산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그 이전에 1차 산업혁명에서 석탄, 2차 산업혁명에서 주로 석탄과 석유가 이용되었다면 3차 산업혁명에서는 거기에 또 천연가스와 원자력이 도입이 되어서 에너지 사용을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우리는 새로운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차, 3차 산업혁명으로 나온 여러 가지 기술적 결과 위에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IoT 같은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면서 과거에 없었던 초지능, 초연결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었다면 이제는 정신노동까지, 인간의 지능까지 대신하는 그러한 기구들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로봇입니다. 로봇은 인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4차 산업혁명에서 어떠한 에너지들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봇은 인간과 같은 기능을 한다면 에너지 소모는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고작 100와트 정도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이제 그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마 인간과 같은 기능을 하는 로봇은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데이터들이 처리되는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에 의한 에너지 소모도 정말 막대한 양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에서 알파고가 이용한 에너지에 대해서 추정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알파고는 전 세계의 많은 컴퓨터들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세돌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에너지가 약 1메가와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세돌이 쓴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요? 아마 성인의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20와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소모량으로 보면은 1대 5만 정도 되는 그러한 에너지 소모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이제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에너지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공지능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하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제 4차 산업혁명 기간에 생긴 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변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큰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일방적으로 공급해주는 형태였는데 이제는 에너지 생산이 매우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해졌습니다. 규모도 다양해졌고 생산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로 동시에 에너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소비자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산업혁명의 기간 동안 어떠한 기후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 어떤 대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4년 IPCC 기후변화에 관계되는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 여기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1960년쯤에 남극의 오존층이 파괴된다는 것이 처음 알려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은 빙하기 또는 간빙기의 변화의 하나다라는 그런 그룹의 주장들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보다는 인간과 산업의 활동에 기인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2010년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약 4도씨가 상승할 것이고 여기에 따르는 기후 재앙들이 따를 것이다. 기후 상승에 의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더 이상 농경지에서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재배되지 못하고 또 수자원의 공급이 심각하게 불균형하게 공급이 될 것이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이 확산될 것이라는 그런 기후 재앙에 관한 예측입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이제 2도씨로 그 상승을 제한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2도씨라는 것은 지금부터 2도씨가 아니고 산업혁명 이전부터 2도씨입니다. 이미 산업혁명 이후에 1도 가까운 온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이제 상승이 허용되는 온도 범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나마 2도씨로 우리는 온도 상승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에 350 ppm 정도였던 것을 이제 한 430에서 높더라도 480 ppm에서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010년 대비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40 내지 70% 수준으로 감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모를 20% 정도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2DS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나리오를 설정한 이후에 4, 5년 동안 기후변화를 추가로 살펴보니 그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2018년 IPCC 총회에서는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제한 목표를 설정했던 것을 2030년까지
단축해서 목표 달성을 해야 한다는 것과 2050년에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넷 제로로 가야 된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새롭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지금은 많은 국가들이 동의를 하고 또는 기업들까지 이제는 여기에 동의를 하고 일관된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간단히 표로 살펴보겠습니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와 비이산화탄소가 있는데 비이산화탄소는 전체 10% 정도 됩니다. 메탄과 주로 불속의 기체인데 메탄은 자연 상태에서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통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불속의 기체는 주로 냉매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 냉매가 온실가스가 아닌 다른 기체로 이미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는 전체 온실가스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주 배출원은 화력발전, 수송, 그리고 열원을 이용하는 철강이나 시멘트 같은 산업체입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화력발전을 대체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이미 공급되고 있는 에너지의 사용 효율을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 목표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땅속에 저장하거나 또는 유용한 화학물질로 다시 전환하는 그러한 노력들입니다. 수송 분야에서는 그동안 내연기관 자동차나 트럭을 우리가 이용했던 것을 이제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전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비교적 큰 통제를 받지 않았던 선박에도 이제 국제협약에 의해서 친환경 엔진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선박을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미래에 어떤 그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갖춰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로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는 편리한 2차 에너지인데 전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전력을 다시 열이나 수송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가장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었고 20세기 후반부터는 원자력이 여기에 추가가 되어서 이 네 가지 에너지원이 가장 큰 에너지 공급 비율로서 지금까지 에너지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재생에너지는 태양전지, 풍력, 그리고 규모는 크지 않지만 바이오에너지, 기타 조력이나 파력이나 열전 또는 염도차 발전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생에너지가 가능합니다. 태양전지는 그 원리를 간단히 살펴보면은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가 만나는 곳에 빛을 쬐면 전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LED하고 반대되는 원리죠. N타입 반도체와 P타입 반도체가 만나는 곳에 전기를 통하면 빛을 내는 것을 우리는 LED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반도체 물질은 실리콘 반도체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고 그 전에 다른 복합 화학 물질을 이용하는 광막 태양전지 또는 유기 태양전지와 같은 새로운 태양전지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풍력은
화력발전에서 터빈을 돌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다만 그 터빈을 전기가 아닌 바람으로 돌리는 발전 형태죠. 바이오 에너지는 미생물이나 바닷물에 있는 조류를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과 같은 액체 연료를 만드는 그런 에너지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생에너지에서 만약에 전기를 생산한다면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 계통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재생에너지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화석연료나 원자력과 같이 균일하거나 대규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지역적으로도 넓은 지역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전력 계통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우리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가져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리튬이온 전지나 산화와는 흐름 전지와 같은 에너지 저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저장 시설은 꼭 전력 계통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남는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에너지로는 압축공기나 플라이휠, 그리고 다른 형태의 화학 에너지인 수소나 암모니아 또는 전기차에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 자체도 에너지 저장 장치로 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소에 주목을 합니다. 수소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원 중에 우라늄을 제외하면은 화학적인 에너지 가운데 가장 에너지 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연소 후에 물을 배출하고 그 외에 어떤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연료입니다. 또한 이 수소는 연소하지 않고 이온화시켜서 이온화된 산소와 만나게 하면은 그 전극 사이에서 생기는 전이차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연료전지는 다시 우리가 필요한 전력 계통에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생에너지, 에너지 저장 장치, 그리고 새로운 연료전지와 같은 전력 장치들이 이제 미래의 이런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그런 기술적인 예측입니다. 여기에 또 미래의 또 한 가지 에너지 기술 중에 중요한 것이 핵융합 기술입니다. 핵융합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융합하면서 생기는 에너지입니다. 여러 나라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그 선두 그룹에 있습니다. 지금 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2050년경에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미래 에너지를 위한 몇 가지 과학 기술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에너지 기술의 핵심은 1차 에너지에서 2차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물리, 화학, 생물, 기계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2차 에너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전기입니다. 전기의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여기에 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새로운 에너지 저장 매체, 그리고 배터리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가 새로운 2차 에너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실 없는 에너지 전달, 또 2차 에너지에서 우리가 원하는 일로 전하는 효율적인 동력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환경에서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관리 시스템 또한 중요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새로운 에너지를 계속 발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기술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 기술은 특히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강조하면서 이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